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갑신정변과 열강의 각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좀 기억해 보도록 할까요? 자, 개화파가 등장하고 이제 개화 정책들이 막 추진되어졌죠. 통리기무함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통리기무함은 밑에 12사를 두기도 했죠. 그리고 새로운 신식군된 별기군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별기군을 창설하면서 이제 기존에 5군형이었던 부대를 2군형으로 줄이기도 하면서 이 구식군인들이 별기군과의 그런 차별 대우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임오곤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오곤란은 결국에는 진압당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재물보조약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일본에게 여러 가지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어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임오곤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개화파가 이제 나눠진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개화파가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로 나눠지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요 임오곤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표를 좀 보면요. 자, 개화파가 임오곤란을 계기로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로 분화한다. 임오곤란 이후에 이 민씨 세력들, 임오곤란 때 이 중전 민씨와 민씨 세력들은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그쵸, 청나라에 도움을 청해가지고 임오곤란을 진압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마젠창이나 멜렌도르프, 위안스카 이런 인물들이 우리나라에 고문으로 오게 되어지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매우 심화되어지죠. 자, 이렇게 내정 간섭이 심화되어지는 가운데 이 개화파 내부에서도 청가의 관계 아니면은 개화의 속도가 방법 이런 것들을 두고선 분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 잠깐 복수를 해보면은,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개화의 뭔가 모델로 삼으면서 문명개화론, 뭔가 서양의 사상이며 정신이며 물질, 기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받아들이자라는 문명개화론을 내세웠고요. 반면에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는 동도서기, 우리의 것들은 지키되 동양의 돈은 지킨 채 서양의 기술들만 좀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그런 동도서기를 주장했던 인물들이 바로 온건개화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도 개화 정책을 막 추진해 나가고 있잖아요.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되어지는데,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방문국, 기기창, 전환국 이런 것들 만들고, 또 이번에 등장한 이제 우정국, 우편 업무를 보는 우정국 이런 것들도 만들게 되어지는데, 다 뭐가 필요해요? 그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재정들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두고선 이제 의견이 분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멜렌도르프, 청나라에서 파견했던 고문이었죠. 외교 고문이었죠. 인물들과 이제 김옥균, 급진개화파하고 좀 다른 의견들을 내세우게 되어져요. 그래서 멜렌도르프 같은 경우는 이제 당호전이라고 돈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해결하자라고 얘기했고, 이 김옥균 같은 경우에는 이 당호전이라는 돈이 상평통보의 5배의 가치를 가진 돈을 찍어내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 돈 마음대로 찍어냈다가 크게 혼난 적이 있죠. 그렇죠. 얼마 전에 있었던 흥선대원군이 당백전을 주조했다가 극심한 이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왔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힘들 수 있겠다.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일본이 돈을 꺼준다고 하니까 일본이 꺼준 돈, 차관이라 국가와 국가 간에 돈을 꺼주는 걸 차관이라고 하잖아요. 차관을 들여오자, 이렇게 의견이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김옥균이 일본이 돈을 꺼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일본 가서 차관을 받아올게 라고 하고 줄 알고 일본에 당당하게 갔는데 일본이 결론적으로는 돈을 꺼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급진개화파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해 오면은 뭔가 이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조금 밀어내고 급진개화파 중심으로 뭔가 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차관, 큰 소리 치고 일본에 갔는데 오히려 차관 도입에 실패하자 급진개화파의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을 바탕으로 갑신정변이라는 것이 바로 갑신정변이 1884년에 일어나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정확하게 갑신정변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옥균이 추진한 일본 차관 도입이 실패한 이후에 급진개화파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큰 소리치고 갔는데 오히려 차관을 얻어오지 못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급진개화파로서는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모곤란 이후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계속해서 점점 심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온건개합파는 청나라와 좀 가까운 입장이었고 급진개합파는 좀 일본과 가까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위기의식도 급진개합파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씨 정권이 중전 민씨를 중심으로 했던 민씨 정권들이 친청 정책을 실시하면서 개화 정책은 계속 지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급진개합파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개화 정책들이 느리고 더디고 미진했던 것들이죠. 미진했던 부분들이 보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한꺼번에 확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또 얘기했던 개혁을 위한 자금 확보 문제로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제 급진개혁파는 차관 도입에 실패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민씨 정권과 이제 메렌도르프가 재정 부족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 계속 이렇게 의견을 달리하는데, 그래서 이제 당호전이라는 게 주조가 되어져요. 당호전에서 1883년 2월에 주조되기 시작해서 1894년 7월까지 유통되는 돈인데요. 실제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 5, 당 100전이 상평통보 100배였잖아요. 근데 이건 5배, 당 5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명목 가치는 또 2배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도 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청포 전쟁으로 인하여 청에 주둔한 우리나라에 주둔한 청해 군대 일부가 베트남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청포 전쟁, 1880 무렵 되면은 이제 베트남을 두고선 청나라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벌이게 되어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인도, 미얀마 그쪽을 이제 식민지 하잖아요.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 반도 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베트남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베트남은 야금야금 이제 삼켜가는데, 원래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과 베트남, 조선과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자신들이 종주권을 가진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통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종주권을 청나라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있던 베트남을 프랑스가 집어삼키려는 것을 가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고, 이제 베트남도 어느 정도 도움을 요청했던 부분이 있어서 두 나라가 이제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조선에 있던 3,000명의 군대 중에 약 1,500명, 50%를 빼가지고 베트남에 프랑스의 충돌을 대비하기 위한 군대로 이제 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급진개혁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청나라 군대가 3,000명 있는 것보다, 근데 청나라 군대 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그쵸. 이모곤란 때 민씨 세력이 이모곤란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 파견하려고 요청했었죠. 그때 들어왔던 부대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00명 중에 2,500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도 청나라 군대가 좀 적은 상태인 지금이 바로 정변을 일으키기에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했고요. 또 일본 공사관도 병력 지원을 약속합니다. 병력 우리가 지원해 줄게 라고 약속을 해 준 것이 바로 이때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개과정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자, 갑신년의 전개과정, 우리가 흔히 3.1천하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자,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반대파 인사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개화동 정부를 설립하는 게 바로 갑신정변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1884년 10월 17일에 우정총국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우편 사물을 보는 관청이 이제 개설이 되어지고 이제 오픈, 현판을 달고 이제 실제로 업무를 보는 그런 오픈 개업식이에요. 개업식. 1883년에는 뭐 방문국, 기기짝, 전환국 이런 것들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개화 시설들을 만드는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정총국의 최고 이제 그 담당을 맡았던 최고 우두머리가 바로 이 개화파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홍영식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우정총국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주관하는 이 축하 개화연을 이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급진개화파 입장에서는 뭐 동선이라든지 자리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거사를 하기에 상당히 유리하게 배치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불을 지르는 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민영익, 특히 이제 민씨 정권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던 민영익을 살해를 시도하면서부터 이제 막 갑신전면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민영익이 죽지는 않아요. 나중에 알렌이라는 이제 개신교 선교사가 민영을 치료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살아나요. 그래서 이 알렌이 민영익을 치료해주고 살아나게 해줌으로써 알렌이 나중에 이제 고중의 총애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도 바로 갑신전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갑신전변을 일으킨 다음 이제 이렇게 불을 지르고 민씨 척족 세력들을 이렇게 막
제거하려고 하는 가운데 이제 일부가 막 고종한테 가요. 급진기아파가 고종한테 가가지고 고종한테 한성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군대가 정변 난리를 일으켰다. 그냥 고종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가까운 곳에 막 펑펑 소리나고 총소리 나고 하니까 이제 좀 무슨 일을 했겠죠. 근데 청나라 군대가 변을 일으켰다고 거짓으로 보고를 한 다음에 고종한테 이 창덕궁을 버리고 경우궁으로 가자. 창덕궁은 너무 넓기 때문에 수비하기가 좋지 않으니까 좀 더 좁은 곳으로 가야지. 좀 그래서 일본 공사관도 일본군이 좀 도와줘서 수비를 해주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경호궁으로 이제 옮겨갈 것을 요청하고 고종이 경호궁으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적으로 이렇게 많지 않았던 급진기아파 입장에서는 창덕궁, 넓은 창덕궁 전체를 다 자신들이 군대에, 일본 군대를 이용해가지고 방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종을 중심으로 방어하기 좋은 좁은 장소인 경호궁으로 옮겨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경호궁으로 찾아오는 민씨 세력들을 다 제거하고요. 박영효와 금옥균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실권을 장악한 다음에 이제 개혁정강을 발표하죠. 그래서 이 개혁정강에 보면은 이 급진기아파가 어떠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지에 대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정강 발표할게요. 자, 정치는 흥선대원군의 성안을 요구합니다. 청나라에. 흥선대원군 지금 어디가 있죠? 그쵸. 임원곤란이 진압된 다음에 청나라 군대가 흥선대원군을 납치해서 청나라를 끌고 갔죠. 그 청나라에 끌려가 있는 흥선대원군을 송환시켜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흥선대원군과 급진기아파? 좀 잘 안 어울리죠. 그럼 급진기아파는 왜 흥선대원군의 송환을 요구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좋아서가 아니라 흥선대원군을 불러서 같이 무언가를 같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흥선대원군이 그래도 지금 고종의 아버지잖아요. 한나라에 그래도 존재감이 있는 인물이 다른 나라의 청나라에 어쨌든 지금 급진기아파는 청나라를 좀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을 되돌아오게 하려고 한 것이지 뭔가 흥선대원군과 같이 무슨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러려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청가의 사대관계를 청산하자라고 하고요. 그 내각제도 실시하자. 그러니까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각을 만들고 그 중심으로 정치를 하자라는 거고. 자, 경제적으로는 호조로 재정 일어나. 그러니까 2호 예병 현공, 호조 있잖아요. 그죠? 호조 재정을 담당하는 여기서 재정을 좀 국가재정을 총괄해야지. 원래 주머니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우리도 돈을 한 군데에 모아놓지 않고 여기저기 두면은 얼마만큼 썼는지 얼마만큼 뭐 들어왔는지 이게 잘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정을 일어나면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막자라는 측면이겠죠. 효율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사용하자라는 것이 호조로 재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조법을 개혁하자. 지조법은 이제 세금 제도예요. 세금 제도를 개혁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얘기지만 진정으로 농민들이 원했던 것은 뭐 세금 제도도 개혁이 돼야겠죠. 삼정의 문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뭘까요? 그죠? 토지 제도의 개혁이에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땅에 갖도록 하는 토지 제도에 대한 개혁을 원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 어디까지만 있다? 지조법 개혁, 조세제도 개혁까지만 있다라는 게 조금 농민들로서는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곡 제도를 개선하고 해상공국 보부상들 단체인데 이 보부상들로 인한 폐해들도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부상들이 실질적으로는 돌아가면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래도 국가 공인 상인들이에요. 근데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왕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용단체로서 뭔가 왕과 연결되어져서 어용단체로서의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해상공국을 혁파하자. 여기에도 약간 비리, 폐단들이 있었던 거죠. 사회적으로는 문벌을 폐지하자. 그리고 능력에 따른 인재를 등용하자. 인민평등권, 평등이란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인민평등권을 확립하자. 좀 나아가면 정말 이 인민평등권 이런 것들을 좀 더 되게 깊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분제도를 없애자라고 얘기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거기까지 아니다라고 신분제 폐지까지는 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신분제 폐지라는 주장을 했다라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해서 인민평등권, 평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다라는 근대적인 이제 그런 시민적 개념들이 조금씩 등장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결과를 보면 조선에 주둔하던 청군이 개입해서 교회는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민씨 쪽이요, 이제 중전 민씨 일족들이 또 도움을 청합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까요? 네, 청나라 군대에 도움을 청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 한성에 1,500명의 청나라 군대가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1,500명의 청나라 군대가 투입돼가지고 이 갑신정변을 급진기합파에 를 제압하게 되어집니다. 청군이 이제 청덕궁을 포위하고 막 해서 이제 3일 만에 정변을 진압하게 되어지는데요. 일본 공사관 병력은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일본 공사관, 일본 이제 군대는 이제 도망가 버리고 결국에는 급진기합파도 도망갑니다. 홍영식은 살해당하게 되어지고요. 김옥균, 박영효, 서강봉 같은 인물들은 일본 군대가 이제 철수할 때 같이 일본 공사관으로 피신한 이후에 인천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망명합니다. 뭐 서재필 같은 인물들은 뭐 미국까지도 가게 되어지죠. 서재필이 갑신정변에 참여할 때 나이가 19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린 거죠. 나중에는 이제 독립협회 때 다시 돌아오게 되죠. 김옥규는요, 그렇게 일본으로 망명해서 일본을 살다가 일본의 보호 아래 있다가 1894년 3월 28일에 중국 상하이에 있는 이제 동화양행이라는 호텔에 있다가 홍종우라는 인물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홍종우에 살해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신은 조선으로 와서 이제 능지처참 당하게 됩니다. 조금만 지났으면, 조금만 더 김옥균이 살아 있었으면은 그 뒤에는 이제 박영효도 들어오고 서재필도 이제 죄를 사함받고 돌아와서 독립협회 활동 이러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래도 이제 사면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뭔가 한 명의 혁명 개혁을 추구했던 인물이니까 좀 뭐 어쨌든 10년 만에 1884년에 갑신정변이니까 1894년 10년 있다가 살해당하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일 만에 3일천하라고 하는 갑신정변은 결국에는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갑신정변의 개혁 정강의 내용들 볼게요. 원래 80여 개 조였는데 이게 갑신일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지금은 14개조라고만 14개조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개혁정강 14개조라고도 합니다. 원래는 80여 개였다고 하는데 다 이제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지는 않으니까 지금은 14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앞에서도 본 내용인데 하나씩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1조. 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안에 돌아오게 하고 청해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할 것. 그러면서 청가의 사대 관계를 청산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할 것. 문벌을 폐지하자. 이 붕당 정치가 변질되어지면서 일당 전제가 이루어지고 일당 전제에서 세도 정치까지 나가는 그런 어쨌든 문벌들이 뭉쳐지면서 뭔가 국가를 위해 일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문벌이 형성한 모습들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리, 인민평등권, 능력에 따라 권리를 임명하자라는 것이 바로 2번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3번 지조법을 개혁하여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재정을 넉넉하게 하자. 그래서 지조법은 아까 전 조세제도죠.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지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조세제도를 개혁하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쉬운 점,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엇에 이르지 못했다? 토지제도 개혁에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데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8번 급히 순사를 두어 절도를 방비할 것. 순사를 두자. 순사 누구냐? 경찰이죠. 그렇죠? 경찰을 설치하자는 모습도 있고요. 자, 12번 국가재정은 호주에서 관할하고 그 밖에 모든 재무 관청은 폐지할 것. 그렇죠? 국가재정을 한 군데 일원화 시키자. 재정에 일원화. 그래서 그래야지 재정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확실히 파악할 수 있고 재정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의 일원화를 내세운 것이 바로 호조로 관할한다라고 합니다. 이 호조로 관할한다 이러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재정의 일원화인데 이게 나중에 가보개혁 때도 나오거든요. 가보개혁 때 재정의 일원화 이런 게 나오는데 그때는 탁지아문이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갑신정변 때는 호조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13번 대신과 참차는 한문 안에 의정소에서 매일 회의하여 정사를 결정할 것. 요거를 대신과 참찬 국가의 중요한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회의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각제를 수립하려고 했다라고 해석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에서 주요한 내용들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그 이후에 결국에는 어떻게 이제 되었느냐? 갑신정변의 결과 어떤 것들 어떻게 되었느냐?
또 두 가지의 제국을 체결합니다. 갑신정변을 실패하고 급진기합하는 일본으로 도망갔고요. 자,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은 두 개의 조약의 결과로 남게 되는데요. 자, 한성조약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입니다. 그래서 정변 때 죽은 일본인에 대한 배상금을 조선이 일본에게 지불하기로 하고 불에 탄 또 이제 이모곤란 과정 가운데 일본 공사관이 또 불에 탔거든요. 그래서 공사관 신축비 등을 요구해서 받아갑니다. 근데 조선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일본에 항의를 해요. 일본 너네도 정변에 관여했잖아.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변, 갑신정변을 참여하고 급진기합반을 짝짝꿍 해가지고 군대 보내고 이랬잖아. 자, 그래서 조선은 일본이 정변에 참여한 책임을 추궁하면서 일본으로 도망가 있는 김옥균 같은 망명자들을 송환해줘라 라고 요구를 하는데, 일본은 정변에 관여했음에도 아니야, 그건 됐고 니네 우리 공사관 불탔고 우리 사람들 일본이 희생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 라고 해요. 그런데 약간 이제 의견이 대립하게 되니까 일본의 외상이었던 이노우에 가오루라는 인물이 군함 7척이랑 육군 2개 대대를 이끌고 인천항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이제 운용호 사건 했던 것처럼 강화도 조약 체결했던 것처럼 또 강제적으로 그런 군대를 끌고 와서 강압적인 분위기 만들어서 결국에는 한성조약을 체결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배상금도 주고 공사관 신축비도 물어주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부대 중에 한 개 대대가 두 개 대대 데리고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 중에 한 개 대대를 그대로 주둔시켜서 이제 공사관 경비를 맡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텐진조약 이후에 텐진조약을 체결하게 되어지는데요. 청나라 군대도 있죠. 또 일본 군대도 또 들어와 있죠. 그러면서 이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사이에 약간 이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청나라하고 일본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만나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두 나라가 결국에 만납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많이 들어봤죠. 이토 히로부미 우리한테는 어쨌든 원흉 같은 그런 인물인데, 이토 히로부미를 정권 대신으로 해서 청나라에 파견하게 되어지고, 청나라의 북양 대신에 이홍장이라는 인물, 이홍장 위안스카이 우리 배웠었죠. 그 위안스카이의 위에 있던 위안스카이 바로 직속 상관이었던 인물입니다. 이홍장과 회담을 해가지고 서로 어떻게 하자? 청의 양국 군대는 이제 조선에서 일단 철수한다. 둘 다 군대를 철수하는데 향후에 조선에 파병할 일이 생기면은 서로 양국에 통보해준다, 알려준다라고 하는 내용의 그런 텐진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간단하게 동시 철수하고 파병시 서로 알린다. 라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 파병시 서로 알린다라는 이 조항이 나중에 무엇의 비밀가 되어집니까? 그쵸. 10년 후에 청일전쟁의 비밀가 되어집니다. 또 이제 동학농민운동에서 동학농민운동이 파죽지세를 몰고 올라오자 이걸 해결하지 못했던 민씨정권이 어디에 도움을 청해요? 네, 청나라에 또 도움을 청합니다. 한결까지 청나라에 도움을 청하죠. 자, 그러자 너네 갔네? 우리도 라고 하면서 일본 군대도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땅에서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계기가,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텐진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텐진조약의 한성조약 볼게요. 한성조약 1조, 조선국에서 일본에 국서를 보내 사의를 표명한다. 일본에 국서를 보내서 뭔가 유감을 표명하고 미안하다 하란 얘기죠. 4번, 일본 공사관을 새로운 자리로 옮겨서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수리하고 증축하는 데 다시 조선국에서 2만 원을 지불하여 공사 비용으로 충당하게 한다. 돈 내놔 하는 거죠. 아무튼 약간 좀 마음에 안 듭니다. 텐진조약, 일본과 청 사이에서 맺은 조약입니다. 청은 조선에 주둔한 군대를 철수한다. 일본은 공사관 호위를 위해 조선에 주둔한 병력을 철수한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를 모두 철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3번 3조에 보면은 앞으로 만약 조선에 변란이나 중대 사건이 일어나 청이 두 나라 또는 한 나라가 파병하려고 할 때는 마땅히 그에 앞서 쌍방이 문서를 알려야 한다 라면서 서로 파병 시에 알린다라는 규정을 만들었고,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청일 전쟁의 하나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이제 갑신정변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면요. 갑신정변은 우리나라 근대에 있었던 최초의 정치개혁운동입니다. 근대적 정치개혁운동. 그래서 되게 적극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입헌군주제를 추구하려고 했다. 그리고 청 간섭을 탈피해서 자주국가를 만들려고 했다. 근대국가를 수립하려는 모습들이 있다. 아까도 내각제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최초의 근대적 정치개혁 운동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 가보기역이나 독립협회 활동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독립협회를 주도했던 인물 서재필 자체가 갑신정변을 이끌었던 급진기아파의 이제 약간 막내 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주게 되어지고요. 하지만 한계점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위로부터의 근대화운동, 위로부터의 운동이었다. 동학농민운동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었다면은 갑신정변은 위로부터의 근대화운동, 소속 지식인 중심. 그러니까 제 생각,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아까 봤던 개혁정강 14개조가 뭔가 농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두 다 이루어지면 농민들, 백성들에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그것만 이루어져도 상당히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지식인, 당시의 급진기아파 지식인들은 자신들만이 국가를 바꿀 수 있고 대다수의 민중들, 백성들은 무식하고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그냥 계몽의 대상일 뿐인 거지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 중심으로 하고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민중에게 같이 하자라는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원동력이 생기지 않은 거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적인 자신의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일본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청나라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고 밀어내려고 했으면서 그렇죠. 일본에게는 우호적이었다는 것이 바로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결국에는 급진기아파도 뒤통수를 2번이나 맞은 거잖아요. 차관 꺼준다고 했다가 돈 안 꺼주고, 그리고 일본 공사관에 군대 도와준다고 했다가 또 도망가 버리고 2번이나 뒤통수를 맞은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계속 의지하려고 했다는 모습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자,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어떤 모습일까 보면요. 84년에 갑신전면이 있었죠. 그리고 청나라의 도움으로 결국에는 또 진압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모군란, 갑신정변 2번의 사건을 거치면서 청나라가 조선에서의 영향력은 조선에서의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지게 되어집니다. 훨씬 더 커지게 되니까 이 고종도 좀 청나라가 많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심하니까. 자, 그래서 이 고종이 어디에 좀 접근을 하게 되냐면은 러시아에 접근을 하게 되어죠.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에 조러밀약설이 퍼지게 되어집니다. 조러밀약설 해서 러시아가 영흥만을 조처하는 대가로 이제 러시아는 끊임없이 부동항, 의지하는 항구를 찾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죠. 서쪽에서는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이쪽 유럽 쪽으로는 영국이 확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을 통해서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영흥만을 조처하는 대가로 조선의 군사기관을 파견한다는 내용을 협의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조로밀약설, 밀약서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해서 설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거의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조선의 러시아의 영향력이 좀 생길 것 같으니까 이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 있던 영국이 발끈해가지고 거문도, 우리나라 이제 여수하고 제주도 가운데 있는 섬이거든요. 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1885년에 점령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거문도가 어쨌든 러시아가 내려온다라면, 한반도를 거쳐서 내려온다면은 그거를 이제 태평양이나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그 가운데서 딱 감시하기 좋은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불법적으로 점령해서 거의 2년 가까이 영국 해군이 거문도에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거문도에 그 당시 풍토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망했던 영국 수병, 해병의 해군의 묘지가 남아있어요. 묘지가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문도가 이렇게 점령당한지도 잘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청나라가 너네 거문도 아무 일 없니? 했더니 없는데요 하다가 나중에 가봐 했더니 갔더니 영국 군대가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이제 거문도에 있는 섬을 항구를 이제 포트 해밀턴 항이라고 하면서 영국 군대가 사용을 했고요. 근데 영국 군대가 이제 거문도에 와가지고 그렇게 막 현지인들과 충돌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현지인들로부터 이렇게 뭐 식량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네들도 진지를 만들고 막 항구를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조선인들을 동원하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물건을 살 때는 돈을 주고 뭐 노역을 시킬 때도 다 이제 후하게 월급을 줬나 봐요. 임금을 줬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게 재밌다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한데요. 지금 가끔씩 뉴스를 보면요.
이 거문도 사건으로 영국과 조선이 이렇게 좀 인연을 맺게 되어졌다라고 해서 이 거문도 사건 요 기념일에 영국 대사가 거문도에 내려가서 지금 행사를 하고요. 이 여수 거문도 지역 학생들에게 영국 대사관에서 장학금을 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입장에서는 거문도에 있는 지금도 아까 얘기했듯이 영국 그 당시 죽었던 영국 해군 수병의 무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무덤을 한국인들이 잘 이렇게 관리해줘서 고맙다라는 의미에서 지금도 이제 영국에서 그 지역, 거문도 지역과 여수 지역, 여수에 있으니까요. 여수에 속해 있으니까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행사를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사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역시 영국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좀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 영국도 어쨌든 제국주의 국가로서 세계 곳곳에서 했던 행위들을 보면은 그렇게 칭찬받을 행위들은 아니죠. 그렇죠. 제국주의 국가로서 약소 민족들의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고 침탈하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건 그 당시에 영국도 똑같은 모습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국이야 뭐 이제 이게 뭐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승리한 국가들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저지른 범죄들에 대해서 크게 사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도 전쟁에서 이긴 그런 1차 대전, 2차 대전 이겼던 승전 국가들도 자신들의 제국주의 국가 시절에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사과하고 문화재도 반환해주고 피해 보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2년 지나서 청나라가 이제 중재를 합니다. 러시아하고 영국 사이에 중재를 해가지고 러시아가 조선을 이렇게 세력화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받고선 영국 군대가 이제 철수를 하게 되어져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때 이제 이렇게 열강대 사이에서 뭐 영국, 일본, 청나라, 러시아 이런 사이에서 힘의 각축이 벌어지는 각축장이 되어지자 조선을 중립화시키자라는 중립화론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독일의 부영사였던 부들러 이름 재밌죠? 부들러라는 사람은 조선의 영세 중립화안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또 6.21중 같은 경우는 열강이 보장하는 원래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에 우리만 중립하면은 솔직히 소용이 없거든요. 나중에 러일 전쟁 때 우리가 중립을 외쳤지만 다 무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열강이 보장하는 중립국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6.21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들러나 6.21준이 이제 이런 중립국화 방안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지는 못했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죠. 자, 그래서 6.21준의 중립국 구상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형세는 벨기에와 불가리아 양국의 사례가 견줄만 하다. 그래서 벨기에는 유럽의 강대국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힘들었거든요. 자,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되는 것은 러시아를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또 아시아의 여러 대국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전략도 될 것이다. 균형을 이루는, 지금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해양 세력으로 나가는 출구, 대륙으로 가는 입구, 그런 역할을 하면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이런 세력의 각축장인 그런 딱 지정학적 위치에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세력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가 어떻게 외교를 해야 되는가, 그러한 현재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는 지점이 바로 한반도란 지정학적 위치죠. 오직 중립 한 가지만이 진실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책이지만 이를 우리가 먼저 제창할 수 없으니 중국이 이를 맡아서 처리해 주도록 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중립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책인데 우리 혼자 중립한다고 소용이 없으니까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세계 열강들이 보장할 수 있도록 좀 해서 중립화를 이루자라고 이제 6.1자는 중립국 구상을 했던 것이죠. 자, 4번 이제 열강의 각축 속 조선의 대응입니다. 뭐 이렇게 갑신정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막 조로 협약을 하려다가 거문도 점령 당하고요. 막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조선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가만히만 있었느냐? 또 가만히만 있었던 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도 어떤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개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요. 자주 외교를 추진해요. 자, 그래서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정권 공사 외교관을 파견해서 뭔가 독자적인 외교를 추진하려고 하고요. 또 개화 정책에서 근대 교육을 추진하게 돼요. 그래서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이제 근대식 국립 교육기관을 만들기도 하고요. 연무공원이라고 해서 서양식 군사훈련을 하는 학교도 만들어요. 그리고 미국인 교사를 초빙해서
이제 서양식 교육도 좀 들어오려고 하고요. 또 미국의 공사 간에 개설하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이제 조민소 통상조약으로 미국과 우리나라하고 외교관계를 맺었잖아요. 그 이후에 미국의 공사 간에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미국 공사가 이제 오거든요. 1883년에. 자, 그 이후에 우리도 이제 미국에 외교관 공사를 보내려고 하는데 청나라 계속 방해를 해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 니네 우리 밑에 있는 나라잖아. 니네가 보낼 필요 없어. 우리가 대신 해줄게. 계속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 청나라를 설득시켜가지고 청나라 공사와 함께 미국의 외무성을 방문하고 주요 안건을 협의할 때도 미국에 있는 청나라 공사가 같이 한다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박정향을 미국 공사로 파견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박정향이란 인물이 가가지고 원래 이제 청나라 외교관이랑 같이 미국을 상대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단독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청나라가 이거를 트집 삼아가지고 걔는 금방 이제 되돌아오기도 했죠. 자, 이렇게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자주 외교를 추진하기도 하고요. 또 내무부란 걸 설치합니다. 내무부. 그래서 1885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던 근대화 사업을 총괄했던 바로 부서가 내무부입니다. 원래 통리기무아문이라고 있었죠. 처음 통리기무아문이 있었는데 이게 이모곤란 때 다시 흥선대원이 재집권하면서 통리기무아문 같은 개화 정책들 다 백지화시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다시 내무부 설치해서 개화 정책을 총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고종은 청나라 간섭으로부터 기밀을 유지하는 동시에 군주권 및 조선의 주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궁궐 내에 내무부를 설치하고 1894년까지 존속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어쨌든 계속해서 독립국가를 유지하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어떤 노력들은 해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점점 더 심해지죠. 어쨌든 자업자득이긴 한 측면이 있죠. 고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부분도 있지만 계속 민씨 세력들이 계속 어디 도움을 청했어요. 청나라의 도움을 2번이나 청했죠. 나중에 94년 동학농민운동 때 또 청하게 되니까 크게는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이 황국한 이후에 청나라가 이제 위안스카이를 조선에 파견해가지고 외교와 내정에 간섭합니다. 위안스카이가 이때 파견할 때 나이가 엄청 젊어요. 거의 20대였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국해가지고 이제 거의 우리나라에 마치 총독처럼 군림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외교와 내정에 간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나라 정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갑신정변, 개화파가 분화되어지고 이모곤란 이후에 급진개화파가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졌죠. 위기감을 느끼자 결국에는 의정종국 개국 축하연을 그날에 삼아서 정권을 잡았다가 상임만에 실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개혁 정강의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죠. 청나라가 진압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을 맺게 되어지죠. 한성조약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 텐진조약은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텐진조약을 맺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도 뭔가 자주적인 노력들을 해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러시아랑 좀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기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중립화로 만들자라는 부들러와 유기준의 주장들도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제 독자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자주 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요. 내무부를 설치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지만 계속해서 청나라의 영향력은 커지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